1.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너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하는 건 당신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도 아닙니다.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9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당신이 아직 모르는 진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20살의 워렌 버핏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당시 하버드 MBA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그는 대신 컬럼비아 대학교로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가까이에 나를 갖다 놓은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단순히 버핏에게 투자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핏에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철학을 심어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만약 버핏이 그때 그레이엄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만약 버핏이 그냥 오마하에 머물며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우리가 아는 워렌 버핏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거울이 당신의 얼굴을 만들듯 당신이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당신의 기준을 만들고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건 그냥 성공한 노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1만 2천 명을 32년간 추적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행복, 비만, 흡연, 음주, 심지어 이혼까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된다. 당신 친구가 살이 찌면 당신이 살찔 확률이 57% 높아집니다. 당신 친구의 친구가 살이 쪄도 당신이 살찔 확률이 20% 높아집니다. 반대로 당신 친구가 매일 운동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도 흘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말한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 대부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준과 습관에서 무의식적으로 복사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동조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밤새 넷플릭스를 보면 당신도 밤새 넷플릭스를 봐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당신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의지력을 이깁니다. 항상 예외 없이.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면 그게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이 뭔가를 시작하려 하면 너 그런 거 잘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위로 대신 자기 더 힘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지쳐있는 사람.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을 천천히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가져가고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리고 버핏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가 보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당신의 성장도 멈춥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어울리면 내가 초라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나중에 내가 더 성장하면 그때 가면 안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은 자기보호 본능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환경, 더 나은 사람들, 낯선 대화. 이 모든 것이 뇌에겐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뇌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더 준비되면 그때.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 초라함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버핏이 처음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분명히 주변의 천재들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도망의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이 배워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제대로 된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버핏의 이 충고를 듣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내 친구들을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버핏이 말하는 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이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첫째,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접 만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인터뷰를 찾아보고 강연을 들으십시오. 스마트폰은 지금 당신 손안에 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담아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최고의 선물을 방 안에 덫에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당신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의 커뮤니티 하나에 들어가십시오. 읽기 모임, 운동 모임, 스터디 그룹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신을 던지십시오. 셋째, 당신 주변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요즘 어때?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워렌 버핏은 9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신을 가장 성장시키는 책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가 된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잘 봐서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성장시키는 환경에 자신을 갖다 놓는데 가장 먼저 투자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꿈을 이야기합니까? 불평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능성을 봅니까? 핑계를 봅니까? 그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 질문에 지금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오늘 밤 그 5명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년 뒤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계속 함께한다면 그 10년 뒤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명성을 소중히 하라. 명성은 20년 걸려 세우고 5분 만에 무너진다.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무너지던 그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월가의 거물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들이 단 몇 달 만에 먼지가 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직원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잃는 건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단 $1라도 명성을 잃는 방식으로 잃는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버핏이 평생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명성은 20년 걸려 세우고 5분 만에 무너진다. 그걸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 깊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불렸던 앨런. 수천 명의 직원들이 평생을 바쳤고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믿었던 그 회사는 단 몇 명의 임원이 숫자를 속인 순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회계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은 10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를 단 하나의 결정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명성을 잃는 선택을 할까요? 버핏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는다. 그리고 그 지름길이 절벽 끝이라는 걸 이미 알면서도 간다. 실적이 안 나오면 숫자를 조금만 다듬고 싶어집니다. 경쟁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앞서가면 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편애 하나, 이게 큰일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막기 위해 평생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내일 아침 신문 1면에 실린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가 70년 넘게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이유입니다. 명성은 단순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성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총합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그 순간 슬쩍 넘어간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은 반드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퍼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쌓이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퍼핏이 90살이 넘어서도 전화 한 통으로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 한마디가 곧 계약입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건 버핏 같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해합니다. 두 번째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면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부터 기대를 낮춥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이게 5분 만에 무너지는 명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명성을 쌓는 것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르게 행동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옳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루에 쌓이는 명성의 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 이유 없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혼자가 아닌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명성이 당신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명성은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까? 작은 약속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슬쩍 외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퍼핏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명성은 20년 걸려 세우고 5분 만에 무너진다. 그 5분이 오지 않도록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십시오. 내일의 당신을 지키는 것은 오늘의 그 작은 선택들입니다. 3. 공포에 굴복하지 말라. 공포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매일 대공황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사람들은 ATM 앞에 줄을 섰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조차 패닉 상태였습니다. 방송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팔아라. 현금이 최고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공포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식을 샀습니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넣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 세상이 공포로 얼어붙은 그 순간 퍼핏만 홀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퍼핏은 말합니다. 공포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감기보다 빠르게 퍼지고 톡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감염된 채 평생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나쁜 결정의 대부분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실패할까봐 시작을 못합니다. 잃을까봐 투자를 못합니다. 거절당할까봐 고백을 못합니다. 틀릴까봐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당할까봐 도전을 못합니다. 공포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조용히 묶어두는 감옥입니다.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11살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어리다. 위험하다. 이러면 어쩌려고. 버핏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11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잃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뜯어보고 분석하고 다음 투자에 반영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일찍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 공포가 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버핏의 가장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주식 이야기로 듣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것이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어떤 길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실체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위험입니까? 아니면 그냥 낯선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10%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을 끝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공포가 전염된다는 것, 버핏이 투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주식을 두려워했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자로 공포가 유전됐습니다. 주식은 위험해. 투자는 도박이야. 안전하게 저축해. 아무도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사실인 것처럼 대물림됐습니다. 버핏은 그 공포의 사슬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중이 두려워하는 방향을 바라볼 때 남들과 같은 공포를 느끼는 대신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전염된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버핏은 말합니다. 공포를 없애려 하지 마라.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은 공포보다 강하다. 두려운 채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버핏이 평생 실천한 방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도 불확실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의 결정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논리를 따르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당신을 멈추게 하는 공포가 있습니까? 그것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보십시오. 실패할까봐, 비웃음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늦었을까봐. 막연한 두려움은 이름을 갖는 순간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전염된 것입니까? 10년 뒤에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이 두려움에 굴복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을 자랑스러워할까요? 버핏은 말합니다. 공포에 굴복하는 비용은 실패의 비용보다 항상 크다. 두려운 채로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4.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매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워렌 버핏의 비서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핏의 일정표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인데 그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사람이 어떻게 일정이 비어 있을 수 있냐고. 그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두 가지만 합니다. 읽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는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을 책과 신문과 기업 보고서를 읽는 데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읽은 것을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데 씁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래요? 버핏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읽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버핏이 처음 투자를 공부하던 20살 무렵 그는 오마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루에 6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기업 연간보고서, 재무제표, 경제역사서, 위대한 기업들의 흥망성쇠.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읽기만 해서 뭐가 되겠어?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배울 것의 토대가 되고 그것이 다시 모레 배울 것의 토대가 된다. 처음엔 더디지만 어느 순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먼거는 버핏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월에는 걸어다니는 책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읽고 누구보다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 수십 년 동안 나는 그가 그 습관을 단 하루도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핏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 5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93세 나이에도. 그 습관이 70년 넘게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핏이 말하는 건 단순히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많이 알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더 얕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읽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지만 소화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빨라졌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날을 낭비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읽는 것은 재료를 모으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것이다. 재료만 쌓아두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그 재료는 결국 썩는다. 그는 매일 읽은 것을 조용히 앉아 곱씹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시간이 단순한 독서를 통찰로 바꿔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덮고 나니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영상을 수십 개 봤는데 하루가 지나면 머릿속에 남은 게 없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일주일 뒤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읽기는 했지만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책을 100권 읽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보다 책을 10권 읽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훨씬 강하다.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흡수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30분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단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뒤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읽은 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과 닿아 있는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된 나는 내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질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버핏은 말합니다. 하루 30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오늘 밤에 그 30분이 10년 뒤 당신의 세계를 바꿉니다. 나 자신에 투자하라. 너 자신의 돈 쓰는 게 제일 큰 투자다. 워렌 버핏이 강연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가 뭔가요? 청중은 기대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떤 산업인지, 어떤 타이밍인지. 버핏은 잠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기대했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말을 겸손한 척하는 립서비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투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한 투자입니다. 1950년 19살의 버핏은 데일 카네기의 스피치 강좌 광고를 받습니다. 수강료는 $100. 당시 그에게 $100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숫자와 논리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왜 필요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에서 배운 것들, 사람을 대하는 법, 말로 신뢰를 쌓는 법,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법, 이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훗날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0가 내 인생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였습니다. 버핏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투자 트로피가 없습니다. 수익률 기록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상패도 없습니다. 대신 한쪽 벽에 데일 카네기 수료증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게 거기 있어요? 버핏은 대답했습니다. 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일까요? 버핏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식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사업은 경쟁자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자산 가치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쌓인 것들, 지식, 기술, 인격, 사고방식,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 가치는 죽을 때까지 당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비싼 옷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와 소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당신이 더 커져 있느냐, 그대로이냐. 버핏이 말하는 자기 투자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강의를 듣는 것, 당신이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줄 책을 읽는 것, 당신보다 앞선 사람에게 찾아가 배우는 것, 당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 당신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5년 뒤에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어 있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자기 투자입니다. 버핏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대에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것은 복리 이자보다 훨씬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 투자는 당신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에 평생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지금 더 나은 말하기를 배우면 평생의 모든 관계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갖추면 평생의 모든 결정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들면 평생의 모든 하루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평생 가장 먼저 투자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 자신에게 쓴 돈이 얼마입니까? 책, 강의, 운동, 배움, 이런 것들에 쓴 돈을 전부 합쳐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소비에 쓴 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비율이 지금 당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비율이 5년 뒤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실패가 없다.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 커피 한 잔 값으로 책 한 권을 사십시오. 오늘 넷플릭스 보던 1시간으로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의 시작입니다. 6. 멋진 롤모델을 골라라. 그 영웅이 내 미래를 보여준다. 워렌 버핏이 10살이던 어느 날 아버지 손을 잡고 뉴욕에 갔습니다. 그날 그들이 찾아간 곳은 월가의 증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버핏은 처음으로 진짜 투자자들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 세상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 어린 버핏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논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방향. 그 하루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멋진 롤모델을 골라라. 그 영웅이 내 미래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누구나 롤모델 하나쯤은 있잖아. 하지만 버핏이 말하는 롤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의 롤모델은 당신이 진짜 닮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러운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러운 사람과 닮고 싶은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부러운 사람은 그 사람의 결과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외모. 하지만 닮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과정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섰는지. 버핏은 말합니다. 결과만 보고 롤모델을 고르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다. 화려한 성공 뒤에 어떤 일상이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당신이 진짜 가고 싶은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버핏이 롤모델로 삼은 사람은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칙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투자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엄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레이엄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레이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훗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내게 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투자 공식이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었다. 롤모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공부하면 당신은 직접 겪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미리 피할 수 있다. 그들의 실패가 당신의 교과서가 된다. 우리는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합니다. 직접 경험으로만 배우려 하면 평생을 써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공부하면 그 사람이 30년에 걸쳐 배운 것을 나는 3년 만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50년간 저지른 실수를 나는 처음부터 피해갈 수 있습니다. 롤모델은 당신의 시간을 압축해주는 사람입니다. 버핏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막한 순간이 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 하나가 평범한 결정을 위대한 결정으로 바꿔준다고. 당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롤모델이 있습니까? 막다른 길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쉬운 길과 옳은 길 앞에서 갈등할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SNS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회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의 결정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막막한 순간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버핏은 말합니다. 영웅을 제대로 고른 사람은 이미 절반은 그 영웅을 닮아 있다. 그 영웅이 보여주는 삶이 바로 당신이 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7. 아이에게 적당히 줘라. 부모가 너무 주면 아이가 게을러진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자산이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을 기대하며 놀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찾아 독립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큰아들 하워드는 농부가 됐습니다. 딸 수지는 자선사업가가 됐습니다. 막내 피터는 음악가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버핏은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줄 것이다.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버핏이 자녀 교육에서 평생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버핏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면 용돈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벌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 학비는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기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부유한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편하게 시작하는데 버핏의 자녀들은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운 삶에서 누구보다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됐습니다. 왜 너무 많이 주는 것이 문제일까요? 버핏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배가 고파야 먹이를 찾고 부족함이 있어야 해결책을 만들고 불편함이 있어야 더 나은 길을 쾌척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이 없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집니다. 결핍을 채워본 경험이 없으면 삶에서 진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채워주면 아이는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버핏 자신도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워렌에게 책을 사줬습니다.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투자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하지만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해결해줬다면 나는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스스로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기 전에 도망칩니다. 불편해지기 전에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실패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면 고통도 없지만 단단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핍을 없애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 결핍이 만들어줬을 힘도 사라집니다. 퍼핏은 한 인터뷰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얼마나 남겨줄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 만큼은 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할 만큼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쾌척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돈으로 빼앗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넘어지려는 순간마다 받쳐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대신 해결해주고 불편해할까봐 미리 다 깔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설 기회를 조용히 빼앗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퍼핏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결핍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가끔은 조금 부족한 채로 두십시오. 가끔은 스스로 넘어지게 두십시오. 가끔은 혼자 길을 찾게 두십시오.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경험이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을 그 사람의 인생에 남겨줍니다. 8. 오늘의 그늘은 어제의 노력 덕분이다. 지금 편안함은 과거에 뿌린 씨앗 덕분이다. 퍼핏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은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그냥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퍼핏은 이 문장을 단순한 격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원리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어제의 당신이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누릴 모든 것은 오늘 당신이 심는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버핏이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을 때 주변 누구도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5살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땅에 투자했을 때도 그냥 특이한 아이로 봤습니다. 20살에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기업을 분석할 때도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들은 땅속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그 뿌리 위에 나무가 자랐고 그 나무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숲이 됐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리는 편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어제 마감을 지킨 덕분입니다. 지금 받는 신뢰와 인정은 수년간 약속을 지켜온 덕분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몸을 관리해온 덕분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 했던 시간들 덕분입니다. 오늘의 모든 편안함은 어제의 당신이 묵묵히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당신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퍼핏은 복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원리를 돈 너머로 확장합니다. 돈의 복리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는 것을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격의 복리, 신뢰의 복리, 지식의 복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 것이 내일 당신의 평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읽은 책 한 페이지가 10년 뒤 당신의 통찰이 됩니다. 오늘 건넨 작은 친절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참아낸 한 번의 유혹이 당신의 의지력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쌓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쌓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퍼핏은 말합니다. 씨앗을 심은 지 하루 만에 나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처음에 뿌리부터 자랍니다. 땅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나무가 자랐을 때 더 단단합니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고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퍼핏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는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자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퍼핏은 그 나무 아래서 여름을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 그늘을 즐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 뒤 당신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늘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심는 씨앗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훗날의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9. 좋아하는 일만 해라. 아침에 신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퍼핏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 비결이 뭔가요? 93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정하세요? 퍼핏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탭댄스를 추며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가고 싶어 발이 저절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강 비결은 없습니다. 93살의 사람이 월요일 아침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퍼핏은 젊은이들에게 강연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신이 나는 일을 찾아라. 그것을 찾았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강연장에서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퍼핏은 이 반응들을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대답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겠습니다. 퍼핏이 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더 잘하게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계속합니다.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생각합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도 버팁니다. 남들이 공부를 억지로 할 때 그는 그것을 즐기며 합니다. 그러니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퍼핏은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행복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이기는 선택이다. 퍼핏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숫자와 돈의 흐름이 남다르게 흥미로웠습니다. 5살에 집 앞에서 껌을 팔았습니다. 6살엔 콜라를 낱개로 사서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11살엔 주식을 샀습니다. 15살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넘게 단 한 번도 그 재미가 식지 않았습니다. 퍼핏은 말합니다. 나는 투자를 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러 갑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버핏은 뭐라고 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을 찾아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는 그 순간. 그것이 단서다. 좋아하는 일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단서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중 유일하게 집중이 됐던 순간이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받지 않아도 계속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버핏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위해 일하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없다 해도. 왜냐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일터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결국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최선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버핏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력서를 위해 인생을 살지 마라. 부고문을 위해 인생을 살아라. 이력서에 적히는 것들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학력, 직함, 수상 경력. 하지만 부고문에 적히는 것들은 당신이 진짜로 살았던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죽는 날 당신의 부고문에 무엇이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이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까? 빨리 하루가 끝나기를 바라며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기대돼서 일어났습니까? 만약 매일 아침이 전자라면 지금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탭댄스를 추며 출근할 수 없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는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이라도 기대가 생기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엉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설렘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탭댄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10. 검소하게 살아라. 사치가 사람을 소유하지 않게 하라. 워렌 버핏의 아침 루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 직접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날엔 $3 17센트짜리 베이컨, 에그 치즈 비스킷. 시장이 안 좋은 날엔 $2 61센트짜리 소시지 맥머핀. 자산이 1,300억 달러인 사람이 그날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따라 60센트 차이의 메뉴를 고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다른 반응. 저 정도면 그냥 즐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버핏은 이 두 번째 반응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버핏이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은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산 오마하의 평범한 집입니다. 67년째 같은 집입니다. 그는 이 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이 좋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집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전용기 한 대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치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사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사치는 처음에는 당신이 소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치가 당신을 소유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차가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벌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더 오래 일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넓은 집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유지하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 집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건을 소유했는데 어느 순간 물건이 내 시간을 소유하고 내 선택을 소유하고 내 인생을 소유합니다. 그것을 버핏은 가장 경계합니다. 버핏이 검소하게 사는 데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 밑에 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결정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였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에게 진짜 자유를 줬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퍼핏이 말하는 검소함은 불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누리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조건 아끼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검소함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써라.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 비교해서 오는 것에는 쓰지 마라.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버핏이 말하는 검소한 삶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해서 사는 것과 남들이 가져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비와 당신의 불안을 잠시 잠재우는 소비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버핏은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더 생긴다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인다면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1300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의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소유한 것들 중에 사실은 그것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기 위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지키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갖고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그것이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까? 퍼핏은 말합니다. 자유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치가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명품도 어떤 고급 자동차도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진짜 자유. 워렌 버핏 인생 충고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성, 공포 생각, 자기 투자, 롤모델, 자녀 교육, 노력, 열정, 검소함. 10가지 충고를 모두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의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을,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